아버지는 식탁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준호야, 너는 내 인생의 짐덩어리야. 그 말은 2022년 11월의 추운 저녁, 엄마가 암으로 떠난 지 정확히 3년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만 숙였다. 그게 내가 32년 동안 배운 유일한 대답이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낳았는지 모르겠다. 회사도 망쳤지. 결혼도 못하지. 이제는 집에서 밥만 축내고 새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김치를 집어 아버지 그릇에 놓았다. 8살짜리 이복 동생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죽으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다. 저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 행세를 할 거다. 그게 싫었다. 죽는 건 너무 쉬운 선택이었다. 그래서 나는 살기로 했다. 살아서 그 말을 후회하게 만들기로. 아버지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혼자 건설회사를 키운 사람이었다. 90년대 말 IMF 때도 버텼고 2000년대 초 강남 부동산 붐을 타고 큰돈을 벌었다. 우리 집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59평. 당시 시세 15억이 넘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도 나름 따뜻했다. 하지만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는 빠르게 변했다. 2년 만에 재혼했다. 새엄마는 아버지보다 18살 어린 원래 회사 비서였다. 재혼 후 아버지는 나를 점점 밀어냈다. 회사에 취직시켜줬다가 1년 만에 너는 재능이 없다며 쫓아냈다. 그 뒤로는 집에서 용돈만 주면서 전재철들레만 반복했다. 나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번아웃 와서 2년을 방에만 있었다. 아버지는 그걸 약점으로 삼았다. 너 같은 놈은 사회 부적응자야? 내가 없으면 굶어 죽을 거다. 하지만 아버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2019년 아버지가 회사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을 내 명의로 돌렸다는 사실. 세금 회피용이었다. 준호야, 이건 아버지 믿고 잠깐만 맡아주는 거다. 나중에 다시 돌려놓을게. 그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 찍었다. 아버지는 내가 영원히 약할 거라 생각했다. 나는 그때부터 기다렸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타서 아버지 방 앞에 놓았다. 아버지, 커피요. 아버지는 문을 살짝 열고 받아가며 고맙다 한마디만 했다. 새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경계가 느껴졌다. 이복 동생은 나를 자저씨라고 불렀다. 나는 그 모든 걸 참았다. 2023년 봄, 아버지가 또 말했다. 준호야, 너 이제 33살이잖아.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나도 새 가정인데 내가 있으니 불편하다. 나는 대답했다. 네, 곧 나갈게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다. 그는 내가 갈 데 없다는 걸 알았다. 그해 여름, 나는 은행에 다니는 대학 동기 민수를 만났다.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연락이 닿았다. 민수는 강남 지점 대리였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슬쩍 물었다. 집 팔 때 세금 많이 나오냐?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명의만 잘 돌리면 거의 안 나와. 근데 왜? 나는 그냥 하고 넘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류함을 뒤졌다. 2019년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소유자 이준호.
단독 소유. 아버지는 내가 이걸 까먹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봤다. 손이 떨렸다. 이걸로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만 아직이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아버지가 소송 걸고 언론에 폐류나 기사가 날 수도 있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효도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을 매장한다. 나는 더 기다려야 했다. 2024년 초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했다.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와 소주를 마셨다. 나는 그때마다 옆에서 잔을 채워드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취해서 말했다. 준호야, 내가 조금만 더 잘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들이 쌓였다. 매일 쌓였다. 어느 날은 새엄마가 나를 보며 오빠,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놀아줬다. 아이는 나를 좋아했다. 그게 더 아팠다. 나는 이 아이에게까지 죄를 짓는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선택이다. 나와 상관없다. 나는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다. 집 팔고 싶다. 조용히 민수는 놀랐다. 너희 아버지 집 아니냐? 나는 말했다. 내 명의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어. 믿을 만한 고객 있어 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더 잘 챙겼다. 아침마다 커피, 저녁마다 안마, 주말에는 골프 연습장 동행. 아버지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준호야, 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2024년 9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구매자는 50대 부부, 현금으로 15억 5천을 주겠다고 했다. 민수가 중개했다. 계약금 1억 5천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나는 그 돈을 바로 해외 송금용 계좌로 옮겼다.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나 취업했어요. 부산으로 발령 났어요. 아버지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드디어. 잘됐다. 새엄마도 축하해요. 라고 했다. 나는 짐을 싸는 척했다. 사실 짐은 거의 없었다. 잔금 날짜는 2024년 12월 20일로 잡혔다. 나는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버지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다 드렸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눈가를 살짝 붉히며 고맙다. 준호야 라고 했다. 그 순간에도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에서 이를 갈았다. 아버지가 나를 짐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새엄마와 손잡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엄마가 죽은 지 100일도 안 돼서였다. 나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뒀다. 아직도 핸드폰에 있다. 12월 초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준호야, 집 등기부등본 좀 보여줄래? 세무사한테 제출해야 해서. 나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아, 제가 부산 가면서 정리했어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냥 잘았어 하고 넘어갔다. 그는 여전히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잔금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다. 이름은 어머니 성함을 딴 가명 통장. 돈이 들어오면 바로 캐나다로 송금할 계획이었다. 비자는 이미 받았다. 워킹 홀리데이 1년 동안만 있어도 충분했다. 12월 19일 밤
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커피를 타드렸다. 아버지, 내일 부산 내려가요. 아버지는 TV를 보며 그래, 잘 살아라 라고 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챙겼다. 진짜 가방이었다. 여권, 노트북, 현금 몇백만 원. 새벽 3시, 나는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민수 집으로 갔다. 잔금은 민수가 대신 처리해주기로 했다. 나는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12월 20일 오전 10시, 잔금이 치러졌다. 14억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나는 바로 해외 송금했다. 수수료 떼고 13억 8천 정도? 민수는 준호야, 진짜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등기라고만 답했다. 오후 2시, 새 집주인이 이사왔다. 아버지는 그때 회사에 있었다. 새엄마와 이복 동생은 백화점에 갔다. 집에 아무도 없었다. 새 주인은 문 잠긴 걸 보고 관리실에 연락했다. 관리실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오고 알려졌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건 오후 6시쯤이었다. 나는 이미 인천공항에 있었다. 민수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줬다.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열쇠를 넣다 빼다 반복하는 모습. 관리인이 다가가 사장님, 여기 더 이상 사장님 집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뭐? 이준호 그놈이? 내 아들이 어떻게? 관리인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다. 아버지는 주저앉았다. 새엄마가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다. 이복 동생은 울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 영상을 봤다. 아버지의 표정. 충격, 배신, 분노, 그리고 공포. 그 모든 게 섞인 얼굴.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비행기는 이륙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가족도, 집도, 이름도 곧 버릴 예정이었다.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한 뒤 나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한국 뉴스는 안 봤다. 하지만 민수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다. 아버지가 나를 고소했다. 하지만 명의가 정당하게 내 것이었고 증여 계약서도 있었다. 소송에서 아버지가 졌다. 아버지 회사는 결국 부도 났다. 새엄마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 아이는 새엄마 따라갔다. 아버지는 결국 압구정 원룸 전세로 이사갔다. 월세 150만 원짜리 반지하. 민수가 우연히 봤다고 했다.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는 모습. 예전엔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나는 돈으로 작은 카페를 샀다. 손님은 별로 없었지만 충분했다. 밤마다 한국 시간을 맞춰 뉴스를 검색했다. 아버지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가끔 꿈을 꿨다.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오는 꿈. 내가 다가가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나를 올려다보며 준호야 미안하다 라고 하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내가 울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기였는지 모른다. 나는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돈도 보내지 않았다. 그게 내 답이었다. 지금 나는 35살이다. 밴쿠버에서 2년째 살고 있다. 한국에는 돌아갈 생각 없다. 여전히 아버지 소식을 검색한다. 최근에 본 기사 하나. 강남 부자에서 반지하 노인으로 페류나 아들 때문에 댓글들은 대부분 나를 욕했다.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효도가 없다 지옥에나 가라. 나는 그 댓글들을 다 읽었다. 그러고 나서 창을 껐다. 나는 여전히 그날 아버지의 표정을 기억한다. 열쇠가 안 돌아갈 때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그리고 스스로 묻는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나를 버린 걸까?